네, 4.13 총선이 어느덧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초접전 지역이 밀집한 수도권의 여야 승패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 판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주 기상도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광덕 데일리 한국뉴스본부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총선 판세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253개의 지역구를 가지고 지금 각 정당마다 지금 판세를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지금 각 정당에서 좀 전망한 판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첫 번째는 각 정당들이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판세를 잡고 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야 자기 그 지지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또 결집이 되니까. 또 하나는 좀 엄살 작전이다. 그런 측면이 들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35곳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주로 이길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 한 80여 곳, 122개인데 80여 곳이 지금 경합으로 붙어 있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의외로 뭐 20석 이렇게 잡고 있는데 호남에서의 상승세를 타면서 호남 지역에서 대부분 우세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뭐 안철수 대표 외에는 현재로서 우세를 점은 것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우열을 가릴 만한 경합 지역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판세만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얼만큼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훨씬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엄살을 좀 더 부리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좀? 지금 뭐 요새 언론들이 워낙에 자세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사실 엄살이 그냥 엄살만 가지고 참 힘들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 당에서 열세, 우세, 뭐 경합 이렇게 하면서 다 표현을 하는데 그 우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다 여러 가지 얘기가들이 나오고 합의점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열세 지역을 또 그러면 다른 면에서 열세 지역은 어떤가 한번 보면은요.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건 한 34곳 정도를 열세 지역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3, 국민의당 62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열세 지역이 여당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사실 호남 빼놓고는 사실 열세 지역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국적으로 최소한 경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돼 있다. 그런 그 원인은 역시 야권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권 분열이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호남 빼놓고는 여당이 해볼 만한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그게 특히 수도권은 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더 야당은 야권 그 단일 후보에 대한 집착, 야권 연대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고 그 실패의 파장은 더욱더 치명적으로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필승 카드였던 야권 연대가 사실은 필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선거 전략이 없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부분은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단 지금도 김무성 대표는 사실 당에서는 연대를 다 접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도 야권 연대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도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야권이 패배한 이유를 찾아야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결국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게 묻기 위해서 끝까지 야권 연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면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그동안의 그 여론조사를 분석해 본 걸로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 교수님께서는 뭐 야당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까 더 박하게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새누리당이 112석 그리고 더민주가 35석, 국민의당이 11석 뭐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아까 각 당 주장은 82대, 35대 20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제 일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우세가 112로 좀 늘어나죠. 112로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더민주랑 35,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10일로 좀 예. 줄어드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어떻든 지금 시점은 선거 유세 초반전에서 중반전으로 넘어가는 9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론조사가 또 6일 전부터는 또 못해요. 네, 네. 공개해서 못하기 때문에 예. 이제 여론조사 일종의 블랙박스 기간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 이제 사실 여론조사로 소개될 수 있는 게 며칠인데 지금 분석은 대부분 여론조사를 통한 분석인데 네. 여기서 이제 특징은 아까 우리 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큰 정당들은 자기네들 주장을 82대 30으로 한 거는 약간 엄살 작전을 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소위 이제 자기 지지층들이 위기의식으로 해서 결집하는 현상을 끌어들이는 건데 네. 국민의당은 지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엄살로만 하면 오히려 너무 안 된다 네, 표가 네. 안 올 사표 심리가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당은 오히려 더 세게 부르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의석은 더 얻을 수 있지만 네, 네. 자기네 우세라고 할 정도가 20은 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적정선이거나 좀 더 부풀려서 하는 아, 그래야 예, 예. 이제 표가 오히려 몰리는 그 예, 약 예. 제3당으로도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 예, 예. 거고 지역별로 볼 때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수도권의 싸움에서 수도권이 122석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도권의 싸움에서 지금 경합 지역이 네. 50 언론에 따라서 이제 분석 지역이 그 58곳에서 80군데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많고 122군데 그렇죠. 중에서 여기에 승부인데 전통적으로 이 수도권에서의 승부는 네. 야당이 보통 6할 정도로 6대 4로 야당이 우세를 보여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민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더 늘은 거죠. 그러나 이제 야권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 여부가 이거 어느 정도 어른자를 결정할 거고 그래서 예. 승부를 결정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텃밭의 위기라 그래서 네, 네. 대구에서 지금 12개 지역 중에 새누리당이 지금 우세한 지역이 네. 한 5, 6분만 지금 확고하게 우세로 나오고 나머지가 예. 지금 혼전 지역이나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또 광주에서는 더민주의 전통적인 텃밭인데 오히려 8군데 중에 현재까지는 국민의당이 오히려 7군데서 좀 약간 앞서가는 예. 그리고 한 군데서만 지금 더민주가 앞서는 이런 상황이어서 예. 텃밭의 지금 일종의 반란과 수도권의 경합 지역이 어느 때보다 많다는 게 이번 또 선거의 특징입니다. 현재. 네. 일단은 앞서서 뭐 허성 앵커도 설명을 했지만 야권 단일화 사실상 이제 뭐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오늘부터 이제 사실상 그 투표용지를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어차피 반감이 될 텐데 그래도 이제 각 당에서는 후보들끼리는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야권 단일화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하세요. 일단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표용지에 기표가 되면서 네. 후보자 이름이 기표가 되는 순간부터 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순간에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동안에 여러 투표 결과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네. 이미 효과는 굉장히 약하다. 네. 그러나 각 지역에서 일단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고 네. 만일의 경우 당 차원에서 막판에 극적으로라도 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뭐 20, 30석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당 차원의 연대가 없을 경우는 각 지역에서 10석 미만의 작은 변화 정도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각 정당에서 발표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엄살, 우리 당이 현재 위기다. 다만이 우리 지지층들이 해달라. 나와서 예. 표를 찍어 주시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 전략이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이 상당히 이 현실에 맞지 않는가. 저도 예.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예. 그런 언론 분석과 비슷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미 고정된 표가 있고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이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리고 네. 강원이라든가 제주, 충청권에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신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결국은 85석 가까이 되는 네. 통전이 펼쳐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85인데 네. 현재 약 57곳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서 혼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여기에 새누리당이 여기서 절반 정도만 가져간다면 네. 비례대표를 약 20석 정도 더한다면은 최소한 160석 정도의 안정적인 선. 그리고 네. 이 절반을 더해서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이 혼전 지역은 예. 현재로는 새누리당이 훨씬 유리한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당이라든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혼전을 펼치면서 네. 10 내지 15%까지 지금 지지율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여기서 훨씬 더 신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전체 구도를 본다면 여당이 굉장히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그동안의 조직력이라든가 예. 여당의 기반이 잘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야권은 야권 연대가 현재 불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작은 정당인 정의당이라든가 기대만큼 못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현재 판세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 야권 연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야권의 참패 위기가 이제 좀 현실화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근데 지금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여론조사 결과가 6일 전까지는 이제 뭐 공표가 6일 전부터 이제 공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여론조사를 계속 이제 경향을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여론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7, 8% 이렇게 빠졌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 공천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여권 지지층이 분열된 거 아니냐. 말하자면 상당수가 좀 이탈해서 국민의당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무소속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권 지지층은 또 투표장에 가면은 부뚜껑 민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1번 찍어요. 또 여권 인사들, 좀 보수적 인사들은 결국은 또 새누리당으로 결집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 이 단일화 저는 뭐 처음부터 이거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거의 뭐 단일화 가능성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더민주당이 예상보다도 이런 그 당선자 수가 못 미칠 경우 저는 첫째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에서 단일화 이슈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정말 이슈를 선도해 가지 못했다, 주도해 가지 못했다. 그래서 초반에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단일화에 매달려 가지고 전국적인 판세에 있어서 아무런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정인 대표라든가 최은열 교수, 서강대 교수, 또 주진영, 또 뭐 상황실 부실장, 경제 상황실 이런 분들 경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경제 실적 문제를 이슈화해 가지고 여권을 공격에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오히려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경제 문제도 이슈를 주도해 갈 정도로 그렇게 된 상황이 하나의 큰 요인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MK 문재인과 김정인 이 연대가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시너지보다는 더 분열 조짐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 아닌가. 초점도 분산이 되고 있어요. 두 분이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MK 분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거든. 호남 문제를 놓고도 서로 김정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다른 시각을 나타내면서 마치 갈등을 빚는 그런 양상까지 빚으면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나중에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예상만큼 그런 결과를 못 냈을 경우 패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 중반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새누리당하고 더민주가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까 바로 그 점인데 새누리당 같은 수도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최근에 들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더민주는 그 김종인 대표가 자기의 책임론의 그 기준으로 제시한 107석 의석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못하지 않느냐. 이미 물이 거의 차 있어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분석상으로 보면 목까지 차 있는데 그래서 그런 위기인데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좀 모두가 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론조사에 이게 과연 정확하냐 하는 또 논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오차에 관한 문제인데 그동안 많이 여론조사의 이런 기법에 좀 과학화되면서 많이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여론조사 보면 핸드폰의 조사가 안심번호 이게 채택이 안 됨으로 인해서 대부분 가정전화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가정전화가 없는 데도 많잖아요. 젊은 층들은. 그래서 가정전화에 젊은이들의 그 조사가 아무래도 인구 구성상 그거를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조사가 안 돼서 과연 정확하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일부 과거에 보면은 여당에 몇 프로 정도의 거품이 혹시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조사에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근데 그 거품을 실제 투표 현장에 갔을 때는 고령층들이 투표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쇄하면서 거품을 많이 줄이는 이런 걸 해왔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수도권의 지지율 차이라는 게 지금 경합되면서도 새누리당이 좀 앞서는 경우도 뭐 지지율이 많이 앞서는 게 아니라 대충 뭐 5% 이내에서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 결과로도 60대 이상들이 좀 굉장히 여론조사가 아니라 통계상으로 60대 이상이 좀 많이 늘었다 해서 그 부분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고령화 사회가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겪는 일입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보수화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고령화 사회가 다 보수적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예전에 386 세대들이 이제 60대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예전에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 이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결국은 그 시점에 어떤 정서를 끄집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중요한데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지금 계속 그 여론 지지도의 수도권에서 저하되고 있는 건 뭐 말씀하실 때 여권 내의 그 분열 지지층의 분열도 있지만 네. 적진이 분열돼 있으면 여기가 이완되게 돼 있죠. 예, 사실은 예. 야권 분열에 따라서 지지층들도 느슨해졌고 당 내부에서도 느슨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새로운 전략이 없어요. 그냥 야당이 분열됐으니까 이길 거다. 그게 유일한 전략도 아닌 전략같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전략, 국민들한테 보내는 전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여당과 야당은 다른 게 뭐냐면 여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은 바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론조사에서 몇 대 몇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 미래의 가치,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할 책임이 있어요. 예. 그 책임을 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이냐, 네. 미래 세대 문제, 고령화의 문제, 예. 청년 실업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면서 예. 야당이 못했던 얘기를 여당이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긴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막판에 와서 수도권 시민 야당도 지금 참 한심하지만 예. 여당에 지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예.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점점 떨어지고 그러나 야당에서는 사실은 막판에 되면은 또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 핵심 지지층들이 예. 뭐 여당 견제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여야가 1대1 구도로 좁혀지면서 굉장히 경합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여당이 결코 지금 그 한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지금 초반 전략들을 좀 잘못 짰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네, 여야 모두 전략 수립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네. 사실은 국민을 쳐다보는 공천도 하지 않았고 예. 선거운동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대로 된 어젠다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네. 과연 이 선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부동층이 지금 약 25%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층이 표를 사실은 국민의당이 제3지대 역할을 해준다면 그리 갈 텐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의 경우는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위험할 지경이고 한 명도 사실은 당선의 가능성이 어떤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고 있을 네,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동층들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야 정당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리고 갈 곳이 없는 것들은 결국은 기권을 하게 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표율의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더 커질 거고요. 예. 그렇다면 그 문제의 출발은 뭐냐? 저는 여야 정당 공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정치를 책임지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뭐 1200조에 또 가처분 대비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44%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청년 실업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며칠 후면 2주년이 되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유족들이 거리를 떠도는 이런 상황들. 예.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해결하는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해야 되는데 이번 공천 보듯이 뭐 학살 공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이 무능력한 모습이죠. 지금도 공천의 흐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수권 정당답게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단일화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고 좋은 후보를 그럼 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네. 해야 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갈등 얘기가 나오는 등 스스로도 내부가 분열되는 양상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끌고 와서 우리가 좋은 후보자로 성공시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될 때는 정치 혐오증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이라도 좀 더 예. 여야 정당들이 이슈 그리고 인물, 구도 전체를 한번 재점검해서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총선이고 투표가 이제 선거라는 게 뭐 축제처럼 이렇게 좀 재밌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좀 다들 이렇게 무거운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재밌는 사진 하나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제주 4.3 추념식에서 각 정당 대표들이 모였는데 저희가 준비한 사진 먼저 함께 보시죠. 지금 보면은 세 분의 각 당 대표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대표해서 이제 이상돈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좀 나오긴 나왔는데 저 세 분들이 전부 이제 현 정권 박근혜 정부를 좀 만들었던 예. 함께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전부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분들. 네, 저걸 보면서 예.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니까 각 당에 가서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고 대표를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해석이 그런 충분히 분들이 가능하겠군요. 저기 다 모여 있는 걸 보면서 예. 왜 야당에
지난 문재인 대표 때 그 제사들은 다 어디 가고 네. 지금 엉뚱한 분들이 다 와서 야당에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느냐.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세월이 좀 무상도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예. 과연 야당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총선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까지 어떻게 치를 건지 걱정이 좀 들어갑니다. 네, 사실은 네. 이 총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 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적인 성격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 정권이 과연 경제를 살렸느냐, 뭐 다른 외교 안보 부분에서 성과를 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이 공세를 펼 만한 소재들이 널려 있는데 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그것에 매몰돼가지고 그 네. 되지도 않을 그걸 보면 모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나는 처음부터 저거 될 수가 없는 거다. 예, 예. 그런데도 거기에 매몰돼갖고 황금 같은 골든 타임을 다 보내고 이제 와서 그건 놓고 서로 뭐 책임 전가해봤자 누가 그걸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네, 참 네. 안타깝고 저 사진이 오늘의 그 정당의 어떤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 사진에 대해서 한마디만 보완하자면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야권의 소위 인재풀의 협소를 아까 보여주신 거라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저걸 보면서 우리 정당 정치에 어찌 보면 좀 후진성이라 그럴까? 이게 뭐냐 하면 네.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념과 노선의 분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한 당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지금 각 당의 수뇌부라든가 지도적 역할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노선 새누리당에서 대선을 만들 때 같이 공략하고 뭐 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가서 일을 보면은 우리 정당의 좀 노선 정책이라든가 노선 차이가 나와서 그걸 갖고 논쟁을 하고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당 지지층들에서는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네. 공감합니다. 네. 여당 내에 이렇게 인재풀이 몰려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뭐 유학을 갔다 온 좋은 뭐 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새누리당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네. 그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이 가 있는데 저는 이 사진에서 한 가지 단면을 봅니다. 우리 보수 정치가 분화하고 있구나. 네. 새누리당이라는 그 틀내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을 향해서 새로운 보수 정권의 창출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뛸 거고요. 네. 김종인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 네.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수 정당 내부에 실망해서 이제 뛰어나와서 야당의 사령관이 된 거고요. 네, 네. 또 마찬가지로 이상돈 교수도 중요한 역할, 경제 민주화라든가 4대강 이슈에 굉장히 치중을 했었는데 막상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뭔가 다른 정당 체제를 선택하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야권은 상당히 다른 정의당도 있고 이 정당의 분화가 있었는데 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한당 일당 체제로 사실 왔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도 약간 극우적인 분들 또는 합리적인 분들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이제는 네. 한국의 보수 정당도 변화의 시점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단초로서 과거 새누리당을 이끌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던 그런 핵심 인물들이 이제는 여야 핵심 3개 정당의 거의 대표 역할을 맡을 네. 정도로 변화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세 분 다 그 당을 대표해서 오셨지만 세 분 다 오너라고 보지를 않아요. 아, 대주주가 아니에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왜 그 지지층들이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하지 못하느냐가 딱 드러나는 거니까 네, 사실 네, 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친박과 비박의 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대표 역할을 하면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고 대주주는 어떻게 보면 친박 그룹이 예. 대주주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표, 김종인 대표보다 누가 봐도 문재인 대표가 오너라고 대주주고요.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메시지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예, 사실 예. 야당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종인 원톱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성 공격수였던 문재인 대표가 자꾸 전방으로 나오면서 네. 서로 공격수들끼리 충돌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메시지도 충돌하잖아요. 공격 스타일이 완전히 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다 공을 던져줘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그렇게 정비가 돼 있는 당이지 네. 않지 않습니까? 사실 뭐 신생정당이고. 좀 다른 개념이 네. 그걸 논하기에도 약간 조금 그러니까 평가도 그렇게 가혹할 필요도 없죠.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각 정당이 메신저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서로 계속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네. 민심도 모아지질 않고 있다. 네. 이걸 단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사진이 더 있던데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좀 많은 분들께 물어봤는데 그 대구에서 더민주 김부겸 후보랑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김문수 그 전 경기지사 김문수 후보요. 옆에 저분이 이제 노소영 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어떤 관계인지 인연이 좀 궁금해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고 언론에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네네. 노소영 관장이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네네. 거기에 이사 겸 겸임교수로 있을 때 네. 마침 그때 김문수 지사가 경기지사였고 그 네. 융합기술대학원이 저 수원 쪽에 어디 있습니다. 네네. 예, 서울대 저 관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를 만들면서 아마 많은 협의도 하고 또 네. 이렇게 만나면서 아마 노소영 관장이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뭐 호감이랄까 그런 그 청렴함 또 정직 네. 성실함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서 네. 이번에 지금 대구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뭐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아마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 때 정치 그 선거에 좀 그 이후에 운동으로 처음 했다 나왔다면서요?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동안 뭐 SK 최태원 회장하고 이런저런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네. 상당히 용기를 내신 것 같습니다.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일도 좀 많았을 텐데 이런 일로 또 이렇게 드러났다. 재밌는 거는 네. 여기 융합기술대학원 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그렇죠. 했었잖아요. 아, 그랬군요, 또. 사실 이거를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사실 많이 그 투자를 했고 네. 기업들이 저 같이 펀딩을 해서 서울대학교 내 특수대학원을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거기에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안철수 대표를 네. 사실 그 원장으로 모셔와가지고 네. 해서 당시에는 김문수 대표가 김문수 경기지사가요? 경기지사가 야당 정치인을 키웠다 해가지고 당내에서 좀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 보면서 네. 역시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네. 노소영 관장이 사실은 개인적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세를 나올 정도였다. 대신에 저는 좀 아쉬웠다면 여기에 같이 김부겸 후보도 같이 나와서 그 따님이 또 유명한 탤런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여줬다면 훨씬 더 좀 균형도 잡히고 재미있는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총선 9일 남았는데 지금 각 정당마다 그 뚜렷한 공약 없다는 얘기들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그러니까 조간신문을 보니까 뒤에 이런 광고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하나 뒤에 실렸더라고요. 이 광고를 보니까 내용을 잘 짚어보면은 만약에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요거 관련해서 좀 참 재밌는 그 공약 같은데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를 이렇게 포함해서 네. 지금 보니까 서명한 사람이 보니까 전체 새누리당 후보가 공약한 건 아니고 그렇죠. 한 48명인가요? 예, 그 몇 정도 분 안 50명 돼- 가까이 예. 되는 분이 공약을 했는데 그래서 뭐 전체 의원이 아닌 거를 한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분만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저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주요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 그랬는데 네. 제가 보기에 좀 너무 좀 선정적인 그 좀 이렇게 진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하냐 하는 좀 의심은 들어요. 네. 저렇게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을 몇 가지 이렇게 다 지키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 지금까지 예. 보면 공약 실천율을 그동안 봤을 때 네. 대부분 각 당이 제시한 것들이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대부분 지키지 못하는 거로 돼 있는데 네. 그 정도로 강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걸 지켜지 못했을 때 실제로 그럼 누가 또 판정할 것이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또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안 받았을 경우에 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돈을 제대로 받아서 그 대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네. 과연 안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아마 강한 의지를 일단 표시한 거로 보고 네.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문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각 정당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1년치 세비를 좀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약 얼마나 지키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요, 지금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톱밥 표심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뭐 김무성 대표가 지난 주말에 부산으로 달려갔더라고요. 네, 김무성 대표가 그냥 하는 말 그대로 그냥 들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2년 후라고 하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용꿈을 꾸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뭐 표명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지난번 관훈 토론 때도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부분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또 우회적으로 표명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김무성 대표로서야 뭐 지금 여당 내 부동의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유치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해서 그렇지 네. 대권에 나간다는 것은 다 아는 건데 네.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요새 뭐 좀 퍼포먼스로 어부밥 이렇게 해갖고 등에 업고 후보들마다 업어주는데 이게 대권 나가려면 허리심이 튼튼해야 돼. 저러다가 허리가 네.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그
그래서 그런지 야권에서 지금 1위로 지금 계속 치고 있는 문재인 대표라든지 더불어민주당, 물론 선거전 때문에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비판을 하는데 아까 이제 강은하 리포트에서 들렸던 거대로라면 개성공단 재가동하는 것은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민주는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좀 너무 과격하게 나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수도권을 돌면서 국민들한테 떠올라왔던 것들은 계속 당내 갈등 이미지가 계속 부각이 됐어요. 예. 사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딜레마는 내부에 있어서 일단 세력을 갖는 것과 네. 대외적으로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게 네. 일정 정도 충돌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지분은 친박이 가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할 때는 김무성 대표가 대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공천 과정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일정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정적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내 지지층의 이반 현상을 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수도권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고 네. 영남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 있는 적과 대척점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내부를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의 적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계속 외부에 있는 야당과 어떤 각을 세우고 거기에서 주목도를 높이면서 네. 당내는 최경환 위원장이 또 부산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어깨동무도 하고 같이 이렇게 후보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예.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예. 외부의 적과 전선에 서 있는 장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 이러면서 일정 정도 당대표의 위상 그리고 총선을 전체 지휘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김무성 대표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전략을 계속 펴고 있어요. 네. 수도권을 돌 때도 그렇고 지금 부산에 방문해서도 그렇고 오늘 경남 방문해서도 예. 그런 건데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더민주화를 종북 이런 정당 이야기도 하고 네. 개성공단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 문재인 전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네. 여기서 김종인 영감 모셔서 이런 그래도 피해가고 있다 네. 여러 가지 강하게 비판하는 거는 네. 중도로 외연을 산토끼를 잡는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보다는 당장 지금 원래 전통적인 새누리당을 결집하는 게 내 우선이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강하게 더민주와 각을 세워야만이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그런 층을 결집시키려는 거고 부산에 가서도 지금 대부분 낙동강 전선 사수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거기 네. 낙동강 전선의 벨트 주변에 보면 한 2군데 내지 3군데에서 그리고 김해 지역까지 합치면 김해도 2군데에서 지금 다 접전이거나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합치면 4군데 내지 5군데에서 지금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 전통적인 지지층만 확실히 끌어와서 네. 무소속으로 또 흩어진 표도 끌어와서 네. 그거를 새누리당의 우위를 지키려고 하는 네. 그러한 거를 이제 당 차원에서 그런 전략을 펴는 거고 또 본인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본인의 대권 꿈을 이야기도 하면서 하고 공천 갈등의 이러한 내용들을 덮으려면 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표명해만이 네.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의 자기가 약간 멀어진 네.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좀 오늘 신문에도 조간신문에도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막말하는 것 아니냐, 너무 좀 격하게 나가는 것 아니냐,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당은 좀 싸고 돌는 그런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네.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노련하고 뛰어난 정치인이고요. 리더십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마키아벨리스트, 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채용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예. 의지가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연기력도 뛰어나죠. 업어주고 로봇 연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빨간 치마도 두르고 네, 네.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뭐든 해야 한다면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결연함이 돋보여서 네. 이 유연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나 대신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막말이라든가 또는 사실은 색깔론을 들고 나왔는데 네. 국민들이 사실은 유권자들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치 야당이 종북 세력을 잠입시켰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 전체 구도를 색깔론으로 끌고 가는 것. 네. 그동안에도 과거 정상회담 회의록을 찌라시라고 하면서 또 읽는 등 네. 사실은 어떤 수단도 승리를 위해서라면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김무성 대표가 진정한 대권을 갖고 싶다면 국민에게 좀 화합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좀 정통 정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특히 국민의당과 이간질하는 그런 정치를 통해서 집권 여당이 뭔가 이득을 보겠다는 건 좀 치졸한 거죠. 네. 당당하게 우리의 정책을 내세우고 네, 네. 대신에 국민의당이라든가 야당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나가는 예. 좀 통큰 정치가 필요한데 지금 더더군다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중단이 된 거지 완전 폐쇄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재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막 그 재개한다는 거에서 매국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도 이 대외 정책 관련해서 네.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네. 우리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일단 지지하면서도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고민을 할 텐데요. 야당은 그걸 대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저렇게 사실 막말까지 느껴질 정도로 가는 것은 별로 이 선거전을 특히 이런 네거티브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고 근데 보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요. 네. 사실은 야당에서 총선에 이기면 다시 열겠다. 총선에 그러면 이번 한 달 지나서 개성공단을 열겠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면에서 네. 맥락을 보면 또 나름대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시장에서 또 유세장에서다 보니까 더욱더 강한 표현이 나오는 측면들이 네. 있죠. 선거 유세장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여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호남을 가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신랑이라면 신랑이죠.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요. 대권을 좀 생각한다면 호남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자기 본인 그래도 계속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야당의 지금 전체적으로도 대권 주자 1위, 네, 야당에서는 뭐 독보적인 1위. 네, 그런데 호남의 지지가 없어가지고 못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문재인 대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호남과의 관계를 풀어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풀어내는 시점이 만약에 총선을 지나고 풀겠다고 하면은 네. 민심을 한 번에 모을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선거라고 하는 기간, 당의 이름과 개인의 이름이 서로 이렇게 경합하는 선거라고 하는 어떤 장에서 본인을 거기서 입증해내지 못하면 예. 그 다음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총선 기간에 호남과의 관계 뭐 구원 있으면 그걸 어떤 방식이든지 풀어야 하는 거고 네. 뭐 오해가 있으면 또 그것도 풀어야 하는 거 이걸 네. 해야 하는 절박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호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분당 과정 그러니까 네.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생기기 전에 분당 과정을 보면 호남의 더 민주계, 구민주계를 아주 사정없이 쳐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분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통합이나 야권 연대를 얘기하는 것도 좀 어색하지만 네. 그렇게 호남을 쳐내고선 지금 다시 호남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낼 수 있다. 예. 이것도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예.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언론에서는 역할 분담이라는 얘기 프레임을 만들어줬어요. 네. 김종인 대표 총선에는 어차피 김종인 대표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네. 이끌어가고 네. 수도권은 문재인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가서 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승리해놓고 그 다음에 당 대표를 하든지 대권 후보를 하든지 이렇게 모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걸 참지 못한 거죠. 네. 결과적으로 먼저 나섬으로써 호남의 민심이 곤두박질 치고 국민의당을 살려준 격이 됐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이 1위잖아요. 네. 야권에서도 당연히 1위고. 예.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호남에서도 1위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굉장히 지지가 없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네. 문재인 대표를 변호하자는 건 아니고 예. 호남에서도 이 선두 1, 2등을 다투고 이러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지지층은 제일 높지만 반문 정서를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정 지지층, 과거에 노사무라든가 친노를 중심한 고정 지지층은 많지만 예. 자기를 싫어해서 이제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예. 호남에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어떻든 대선 주자로서 가는 길목에 호남은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부터 가야 되는 거고 예. 갈 거로 보고 네. 단지 그리고 주목할 대목은 뭐냐 하면 그다음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소위 역할 분담, 네. 뭐 그걸 MK라고 합니다만 문재인, 김종인 MK 역할 분담론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고 그동안 많이 알려져서 예. 좀 다른 말 해도 좀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예. 지금 김종인 대표가 하루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문재인 대표 전 대표의 그 유세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예. 하는 거는 예. 역할 분담을 수년을 해서 상당히 균열로 가고 있다. 예. 균열로 가고 있어서 이거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뭐 단순히 호남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좀 일부러 네. 또 이게 나중에 호남에서 결과 안 좋았을 때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지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연일로 함으로써 서로의 간극이 넓어지고 그럼 총선 이후에 상당한 투쟁을 예고할 예. 수 있는 결정을 예고할 수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대표가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대권 주자로 생각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런 생각까지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김정인 대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디스, 네. 소위 그게 고도 어떤 전략 아니냐. 근데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인 대표가 지난번 비례대표 사건 때 아주 섭섭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네. 있습니다. 좀 네.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삐치면 그 쉽게 돌아서지 않은데 사실은 김정인 대표라는 분의 그 자존심이라든가 명예, 권위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신 분인데 예. 그때 다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 돌아선 것도 친노들이 너무 발톱을 빨리 드러냈어요. 아, 그걸 예. 총선 지나고 좀 드러내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비례 매석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정인 대표의 그런 역할 분담론이 거의 지금 약발이 떨어져 버린 상태니까 예. 호남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그런 그 김정인 대표의 가 갖고 있는 네, 그런 네. 장점을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또 하나 뭐 좀 직접적인 것은 이 강주에 대한 공천 예. 이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주에 대한 공천을 기득권 정치인들 뭐 상당히 그 물갈이 욕구들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신진 인사를 내세워갖고 그렇게 대립구도를 갖추는 프레임을 짰는데 네. 그럼 그 신진 인사들이 말하자면 강주의 그 높은 정치식에 맞는 예, 또 예.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이었는데 강주 사람들 얘기대로 들어도 보지도 못한 후보들이다. 예. 이거 강주를 너무 만만해 보고 우리를 우습게 한 거 아니냐. 눈에 맞지 왜 않았다. 자존심이 예. 완전히 상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몇몇 분의 경우는 강주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언제 왔다 갔다 네. 해본 적도 없고 거기서 표 한 번 다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네. 내려 보내가지고 네. 찍어달라 하는 것은 이거 강주 복귀한 거 아니냐. 네, 예. 문재인 대표가 강주에 대한 인식 말하자면 친노들의 강주 호남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강주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에는 비슷비슷하다가 지금은 그냥 7대1 정도로 이렇게 뒤집히면서 네. 전남으로 네. 그것이 그 바람이 전북까지 와갖고 저는 전북에서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당했는데 지금은 예. 그것도 지금 전북도, 넘어가는 예. 뭐 과반을 넘어서서 국민의당이 지금 앞서가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네, 네. 김정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런 디스가 뭐 전략적인 그런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분의 그런 역할 분담이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네.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이상기류를 가져오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총선 이후 김종인 문재인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이 네.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나는 많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실제로도 진짜로 그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그 호남에서의 그 여론이 안 좋은 건지 보면은 뭐 광주 북갑에 출마한 정준호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불출마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 후보 같은 경우는 홍보 동영상에 문재인 대표와 이렇게 만나던 장면이 나왔더니 그거 빼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실제 호남 분들 얘기 들어보고 예. 취재를 해보면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의 문자도 듣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 전체로는 1위지만 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친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분명하게 거부하는 정서가 강하거든요. 예.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 사고가 뛰어난 분이라고 봅니다. 선거의 예. 승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조합, 예. 정치적 전략을 잘 짜서 만들어 나가는 예. 그래서 초기에 전체 공천 과정에서 1단계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었죠. 네. 그러나 2단계에서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여러 가지가 개입되면서 실패를 하면서 네. 호남 지역에서 도리어 국민의당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네. 마지막 또 단계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에 마지막에 개입하고 수도권이라든가 각 지역에서 유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이거 다시 도로 문재인당이 됐구나. 네. 이런 인식들을 지금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취재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 흐름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다루는 정치적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좀 미약한 분입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분들이고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예. 선거라든가 또는 여당과 야당과의 긴장관계 또 야당 간의 통합을 해내는 이런 전략적 사고에서는 예. 사실은 굉장히 김종인 대표에 비해서는 약간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전열을 정비하고 아까 뭐 야권의 이 역할 분담론 그래서 뭐 수도권이라든가 광주 지역은 김종인 대표 그리고 영남과 일부 다른 지역은 뭐 문재인 대표 이런 네.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에 기울어진 이 마음을 빨리 돌리지 않으면 왜냐하면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심은 바로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출향의 이 호남민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고 도리어 문재인, 김종인 두
전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이 계속해서 전개될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지금 이 틈을 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호남 사위론을 펼치고 이제 주말 내내 이제 호남을 좀 다녔더라고요. 사위는 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 사위가 맞습니다. 그렇죠. 사위가 맞죠. 여수가 처가댁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 얼굴을 보면은 최근에 완전히 이렇게 자신감이 회복이 네. 됐어요. 호남에서의 든든한 지지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네. 될 경우 결국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출향하는 수도권에 있는 호남 민심을 자극하게 되고 네. 그분들이 국민의당이 현실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은 거의 뭐 있는 분이 별로 없지만 네. 정당 투표에서 그럴 경우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택할 경우 지금 그동안은 한 5, 6석 어찌 않겠나 했는데 지금은 뭐 7석, 8석까지도 충분하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는 뭐 원내 교섭단체는 지금 뭐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 한 30석도 바라보지 않겠냐. 네. 본인들은 뭐 40석까지 이렇게 좀 약간 부풀리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30석 가까이도 얻을 수 있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총선 이후 네. 어떤 야권 개편이라든가 또 야권의 대권 후보 주도권 다툼에서도 지역 기반을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알겠습니다. 야권 후보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 두 사람이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문재인 대표는 그렇게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1위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어려웠다가 지금 조금 기사회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이는 키워드는 나쁜 남자라는 거예요. 나쁜 남자요. 사실은 둘 다 사실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네, 네. 문재인 대표 사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욕심도 없어 보이고 권력 의지도 없어 예. 보이고 좀 흐리멍텅해 보여.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새 정치가 좋아 보이는데 뭘 그걸 이룰 것 같지 않아 이랬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아주 독한 마음 먹고 문재인 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 문재인 당을 만들면서 호남의 적대적인 그 관계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 더 멀리하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결국 나쁜 야권 전체에서 나쁘지만 끝까지 자기를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에서 호남에서 호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호남 표심이 이제 막판까지 어떻게 좀 향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